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말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왕구라였던 걸까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가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밝혔죠.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국민적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았고, 또 동해 유전 가능성을 제기한 액트지오의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47일간 탐사 시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결론은 경제성 없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호명읍 승격 1주년을 맞아서 예천군 김진모 호명읍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연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가 탄핵 심판 변론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통령과 상반된 진술을 쭉 해왔던 홍장원, 곽종근 등의 김현태 단장도 있습니다만 증인 출석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제 6차 변론이 있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홍장원과 곽종근의 탄핵 프레임이다. 내란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총을 겨냥을 하고 보좌관들이나 시민들을 겨냥하고 갔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깨는 모습도 우리가 눈으로 다 봤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장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출동을 안 했거나 또는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안 했거나 유리창 깨는 모습이 없었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예전에 홍장원 차장이나 또는 곽종근 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과 약간의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데, 조작을 했다면 우리가 본 건 다 뭡니까 그러면? 조작을 했는데 군인들은 왜 국회에 간 거죠? 아니, 그리고 실탄도 직접 들고 갔잖아요. 검찰의 조사 내용은 다 뭡니까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에 조사해서 그 공소장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걸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구속도 됐잖아요. 그러면 판단, 사법부의 판단은 다 거짓말 위에 그냥 음모론 위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요, 본인 혼자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받고 전 세계 국민들도 다 받고 그리고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구속까지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의원이냐 요원이냐 말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인원이란 말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의원, 요원, 인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윤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자신은 써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또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곧이어서 인원이란 말을 또 한 3번, 4번 이렇게
쓰는 모습도 봤는데, 그러니까 쭉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렇고 이게 진실 규명보다는 좀 자꾸 저 사소한 거 주변부 이렇게 트집 잡기, 꼬투리 잡기에만 좀 그렇죠. 매달리는 모습 아니냐. 이런 모습 보면서 창피함은 또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최소한 사령관들 전 사령관들도 자기 살겠다고 물론 뭐 입장을 바꾸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진우 사령관이나 뭐 그 방첩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여인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책임을 밑에 사람들 다 떠넘겨요. 지금 예를 들면 특수전사령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막 그 사람이 말을 지어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곽종근 사령관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기는 지시 받아가지고 해서 결국 자기도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 따라서 움직였던 군인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 없어. 네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예.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의 말이니까 따랐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시를 했던 사람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을 자기 사적 이유와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원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발뺌하고 나는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정말 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 국민들도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를 대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모두 다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이 정도인데 아마 그 당사자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참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자 어제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 증언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었던 장면이 이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할 때 이제 켜놓고 맞아요. 끄지 마이크를. 않았던 그 마이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그 지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예하 부대에 다 전파됐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증언이 그러니까 뭐 문 부수고 어떻게든 부수고 의원들 다 끄집어내는 이 증언인데 이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추가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또 예상이 나오죠.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심지어 어제 707 특임단장도 사실은 와서 약간 말을 바꿨잖아요. 좀 오락가락했어요. 김현태. 그런데도 김현태 한 가지는 명확히 얘기했어요. 그 150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고 한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인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가 켜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마이크가 켰는지를 모르고 전화 받아서 하명을 하면 이제 수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복창을 하거든요. 보통 군인들은 윗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걸 복창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하부대의 부대장들, 그러니까 특전사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부대장들도 전부 다 그걸 화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닌데. 입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그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자기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추락할지, 어디까지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뒀다는 게 참 국민들이 참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이 곽 전 사령관이 이 마이크를 안 꺼놨잖아요. 이때 화상회의 할 때. 이게 진짜 실수로 안 꺼놓은 것이냐. 박범계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거 혹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거 안 끈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생각까지 하던데 그런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사령관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안 따를 수는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인식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고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들으면 나중에 나 안 들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듣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그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이게 이제 거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그 통화 예, 안 내용은 남아요. 녹음이 안 예. 된다면서요. 그렇죠. 시간만 통화 시간만 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우리가 뭐 예측해 볼 수는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고, 자 지난번에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까지 이제 구치소 면회를 했는데 오늘은 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 접견했단 말이에요.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접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극우 세력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신호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이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어떤 뭐랄까요? 그 압박 또는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극우 세력과 결탁한 동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그 극우 세력의 지지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이런 보수 중에 합리적 보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정광훈 씨가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뭐 인사를 하고 발언을 하고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계엄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논의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안 할 겁니다. 희망도 없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희망을 보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면 점점 아니 심지어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면회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갔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거리낌 없이 가는 거잖아요. 막. 예.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대단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지지마저도 포기하고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산자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네. 자, 작년 6월이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TV 앞에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약 2천조 원대 수익이 있다. 뭐 삼성시총의 5배다. 그러면서 아주 뭐 장밋빛 아주 부푼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이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게 가능성이 있나 하면서 자, 1차 탐사 시추, 그러니까 1,00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발표를 산자부에서 했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얹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이게 진짜로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익이 있을 거다 또는 매장돼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이나 아니면 과학적 측면의 기대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돼서 판단을 한 것이 문제다. 이런 걸 마지막에 얘기한 거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정무적 판단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가냐. 1,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학적 분석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 이런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보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좀 다시 그 비판 여론들을 줄이고 다시 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동이고요. 저는 국고 손실죄로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정말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그럼요. 뒤에서 맞아. 이 어떤 이권을 차지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 이거 진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1,000억인데 사실 이런 일 탄핵이 이런 것만 없었으면 계속 진행됐을 계속 갔겠죠.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아유, 그리고 특이한 게 예. 원래는 5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아, 올해 5월에? 예. 근데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예. 저는 탄핵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계속 붙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발표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도 5월까지 끌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산자부 내에서도 예. 사실 이거 탐탁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알고 예. 있었을 수 있죠. 이게 그렇죠. 별로 예.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대선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지금 대선에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명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 한동훈, 이준석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다만이라는 전제를 두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달라요. 두 사람 중에 누구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신윤 그룹이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배신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신한 그룹이 너무 적잖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는데 친윤 그룹이 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후보가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제일 경쟁력이 낮아요. 지금 그 후보들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한다고 가상 대결에서 보면. 1대1 대결에서. 네, 1대1 대결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제일 낮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준석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늘 의심을 하는 게 아까 늘 우리 허영커도 아시지만 국민의힘에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죠. 제가 그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의원은 그 당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뭐 대선이 이 상태로면 뭐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명태균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 탄핵되고 나서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른바 뭐 비명계에서. 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2심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의문을 좀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2심에 유죄가 나와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뭐 탄핵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제 4월에 시작해서 뭐 5월, 6월에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면 6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2심 같은 경우에 선고가 3월 말 4월 초가 될 것 같아요. 2월 말 3월까지 갑니까? 2월 말에 결심 공판이 이제 2월 26일에 결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긴 한데 보통 20일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심하고 나서. 왜냐면 이제 마지막 그거 판결문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하지 않습니다. 선고 공판은. 그러니까 결심 공판하고 한 달 이내에 보통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20일 정도 지날 수 있으니까 3월 뭐 하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항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또 계속 재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보가 돼버리면 재판이 일단 멈추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유죄가 다시 나오게 되면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이 이제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물론 그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의 태도를 보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이런 분들이 만약 후보가 되면 과연 물론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되면 조금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내란 사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반감이나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일부에서 그런 표현도 차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여론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예. 좀 여쭤보죠. 이게 고 요한나 사건이 있잖아요. 기상캐스터. 예, 있죠. 선배들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고, 끝내 이제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지금 MBC에서는 이제 진상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초기에 MBC가 좀, 이 오 요한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적미적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MBC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물론 MBC 입장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즉각적으로 조사에 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족이나 유족 측에서 뭔가 자료를 제공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진상조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상조사를 즉각적으로 돌입을 해서 관계자들 어차피 기상캐스터나 그쪽을 관리하는 쪽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든 아니면 조사든 이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이 있거나 아니면 유가족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하겠다 또는 그 4명인가 괴롭힌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거예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저는 이제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그 사측에서는 몰랐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 측에서는. 근데 그걸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라도 잘 조사해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그걸 뭉갰던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이 언론사 자신들의 문제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대구 건축과 가구박람회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이동식 주택, 인테리어 가구, 종합가구, 차, 공예 등 건축과 가구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12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1일이죠.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읍승격 1주년을 맞은 호명읍,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봅니다. 예천군 호명읍의 김진모 읍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모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호명읍장 김진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주년. 예. 자, 최근에 호명읍 늘품복지센터에서 호명읍 승격 1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행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호명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였고요. 네. 첫돌이라 많은 분들 모시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모든 분들이 호명읍 승격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네. 또 읍승격 이후 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호명읍민회장과 회원께서 오셔서 7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부해서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명읍은 이제 도청이 옮겨오면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경북 도청이 들어서기 전까지 호명면은 인구 2,600여 명 정도였는데 2015년 말부터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22년 7월에는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게 예천 호명읍만입니까? 아니면은 안동시 풍천면까지 합쳐서? 아니, 호명읍만 그런 거죠? 예. 읍만 2만 명 넘겼다. 예. 그래서 같은 해에 11월에 호명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요. 예. 설문 참여자 중 약 98%가 읍승격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읍승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작년 2월 1일자로 114년 만에 호명읍으로 승격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무려 114년 만에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 최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 호명읍은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뭐 거의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네, 늘은 건. 맞습니다. 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우리 호명읍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말 2만 800여 명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약 8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자연히 예천군의 인구도 5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약간 행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증가는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예천군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 신도시 2단계 지역에 공동주택이 분양에 들어가면 앞으로 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것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읍승격 1주년이 된 건데 그동안에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호명읍으로 승격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뚜렷한 성장세에 우선 호명읍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보다 젊은 세대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교육, 문화, 일자리,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경북 북부 지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생동감이 그런 넘치는 그런 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젊은 세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호명읍에서는 매달 평균 20에서 30명 정도가 출생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37.6세입니다. 예. 전국의 3,614개 읍면동 중에서 77번째로 경상북도 내 335개 읍면동 중에서 구미시 산동읍과 양포동, 김천 율곡동에 이어 4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도시로 치면은 전국에서는 상위 한 2% 정도 되는 거고 도 내에서는 1% 정도 그 정도 위치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자, 기존의 예천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또 극단적으로 젊고 한쪽은 또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자, 그러면 각기 다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예천군에서는 크게는 신도시와 원도심, 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농축산업 발전,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그리고 노인복지 등으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밸런스 있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호명읍의 경우 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많고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돌봄과 교육,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예천군이 융합 돌봄 특구로 지정되고 예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평일 24시까지 돌봐주는 돌봄시설이 작년 8월부터 도청 신도시 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호명초등학교 옆 부지에는 돌봄 친화형 공동 임대주택이 2028년까지 727세대가 건립될 예정인데요. 예. 아파트에 다양한 돌봄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돌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돌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 인프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벌써 개관 2년차를 맞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와 함께 다양한 보육시설로 앞서 말씀드린 신도시 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예천군 패밀리파크는 글램핑장, 캠핑장, 잔디광장,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대형 물놀이장을 갖추어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입니다. 네. 특히 잔디광장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바람 오해라는 행사를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주말에 개최하고 신도시 공동주택 대표들이 주축이 된 버무니 문화 페스티벌, 그리고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와 도청 신도시 버블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모엘가 아파트에서 홍구동 방향으로 외곽도로가 개설된 예정인데요. 출퇴근 때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까지 제1공영 주차장에 대형 주차 타워가 조성되면 중심 상가의 주차 여건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아 엘가 아파트에서 홍구동 방향으로 외곽도로가 개설된다. 혹시 이 도로가 어디죠? 그 옆에 동일 아파트 쪽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도청 쪽으로 해서? 맞습니다. 아, 그쪽에 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힌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시작되는군요. 올해 공사가. 올해 착공이 됩니다. 아, 모아 엘가 아파트에서 쭉 뒤편으로 해서 도청까지 연결됩니까, 그럼? 예. 이 도로가? 아, 그렇군요. 예.
자, 아까 그 주차 타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도 좀 주차 공간이 어떨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형 주차 타워가 설치되면은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호명읍은 안동시 풍천면과 접하고 있어 예.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택시 요금의 경우 경북도청에서 호반 2차까지 요금이 올 때 갈 때 서로 달랐는데요. 예천군에서 요금을 낮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도청 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상황입니까? 네, 지금까지 도청 신도시 1단계 지역에 7,105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2단계 지역은 현재 부지 조성은 완료되었고요. 올해 중으로 상반기에 2,408세대, 하반기에 1,153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도 2027년 개교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중으로 약 한 3,500여 세대 정도 분양이 될 예정이다. 그럼 1단계에서 한 7,100세대니까 절반 수준이 이제 올해 분양이 되는 거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호명읍은 이러한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읍으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이한 호명읍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해갈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호명읍의 김진모 읍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번 주 4일과 6일이었죠. 이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다음 주까지 좀 예정돼 있는데 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좀 엇갈리면서 이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왜 저렇게 엇갈리지? 뭐가 진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10분 안에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에 앞서서 여러 번 강조해드리겠지만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과 이 법률을 수호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좀 보셨으면 예.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직 네. 계속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만해야 하냐 이거를 지금 심판하는 거고 맞습니다. 유무죄라든지 형량이 몇 년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탄핵 네. 심판은. 예. 자, 이번 주가 아주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였는데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네. 곽종건 등등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 얘기를 네. 쭉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깐 한마디씩만 좀 전해주시고 홍장원, 네.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우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핵심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 이 정치인 15명을 경찰에 위치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협조 요청한 적은 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정한 명단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회피했고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병력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 장관, 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정치인과 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재차 질문이 나오자 답할 수가 없다,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령관 모습 보면서 진실은 무엇인지 아마 국민들은 다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주에 아주 눈여겨볼 증인이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증언 내용 저도 쭉 다 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쪽지 갖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개헌 발표 직후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격려차 전화를 했다라는 이렇게 대통령의 그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국민들이 믿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이 국회 출석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가 모두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질문을 어느 쪽이든 받는 데 있어서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답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체포 지시 명단을 본인이 들었고 이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진행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전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개헌과 관계가 없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 윤 대통령의 기억과 저의 기억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간첩 이야기가 나온 적 있느냐. 싹 다 잡아들여라 라고 했던 말에서 윤 대통령이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라고 했을 때 이 간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싹 다 잡아들여라를 간첩 잡아들여라 이걸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홍장원 전 차장은 간첩이 아니라 그 14명, 16명 그 명단 주요 인사들 뭐 국회의장부터 해서 이재명 또 한동훈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 이렇게 홍장원 차장과 앞서 말씀하신 뭐 이진우, 여인영 두 사령관의 이 증언이 이제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내란 종사 혐의는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본인들도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 탄핵심판 증인 자리에서 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또 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반면에 홍장원 전 차장은 재판에 넘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그야말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만 참석했다는 이 차이가 있고, 때문에 이 본인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처벌을 당하지도 않고, 이 설사 뭐 죄를 감형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군이 지니는 좀 특성인데요. 증인들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이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포괄적이더라도 일단은 움직입니다. 가령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이게 헌재 변론장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 통제를 놓고 의미를 얼마만큼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제하라는 의미가 건물을 통제하라는 좁은 의미의 말인가 아니면 사전에 이걸 모의했던 사람들이라면 국회를 통제하라는 말이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제하라는 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역적인 단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들은 그 전에 맥락과 연결되면 축약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영식 재판관이 뭐 쪽지나 이런 부분들을 물은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놓고 또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이후에 왜 그걸 그냥 넘어갔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헌법과 개헌법도 중요하지만 국회법을 보면 이 개헌법상 정치활동은 금지시킬 수 있지만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의장이 경호를 요청하거나 경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군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지금까지 법조계의 중요한 해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6차 변론에서는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어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보면 이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다. 당시에는 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회 내에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 안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 안에 들어간 본회의장 안에 들어간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었다라고 증언을 또 일관되게 했고요. 예. 그런데 이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공소장에서 이야기했던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이 검찰에서는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어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훈 전 1차장이 일종의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두 사람 곽종근, 김현태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군이라고 하면 하나로 생각하는데 부대마다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작전을 개별적으로 벌이고요. 예. 때문에 이 군부대들이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공통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공통점을 뽑아보면 150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제하라. 이 두 가지는 일치하거든요. 예. 이걸 보면 150명은 결국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정족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 네. 예.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또 충분히 잘 알고 판단할 것이다. 때문에 핵심은 비상계엄 사유의 부당성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느냐 요 두 가지가 탄핵 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잊지 말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